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 앵커 최노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다시 서인택 GPF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고견 말씀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메리칸 드림에서 나온 정수를 우리 코리안 드림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다시 시청자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이제 코리안 드림이죠. 네. 이제 코리안 드림을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코리안 드림을 어떻게 이어오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일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가 같고 민족이 같고 또 언어가 같으니까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갖고 통일하면 큰일 납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없이 통일을 하면 그 통일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면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코리안 드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이 코리안 드림을 우리가 찾아내서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의 건국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또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이야기했던 건데 네. 오늘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뭐가 없겠냐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역사적인 하나의 우리 민족의 이 열망이고 이게 이상이고 그 다음에 좌우 이념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정파와 종교와 모든 이념을 초월해서 합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상이 뭐가 없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단군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만들 때 그 BC 2333년이라고 얘기하죠. 지금부터 약 반만 년 전에 홍익인간의 이상, 그러니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건국의 이상을 갖고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어떻습니까? 홍익인간이라는 이상 이게 중요하게 학교나든가 한국 사회에서 이게 교육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교육도 안 되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죠. 그만큼 이 홍익인간의 가치를 한국 사회가 아주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를 하고. 예. 예. 그런데 이 홍익인간은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국의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우선 네. 전 세계 앞만 더 들춰봐도 건국의 이상을 갖고 탄생된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건국의 이념이 있다. 네. 그건 아마 근대 국가 얘기죠.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나 뭐 프랑스 같은 나라 뭐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국가 반만 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가 건국의 이상을 갖고 탄생됐다? 세계사에 없습니다.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도덕적 이상을 갖고 탄생된 나라는 더더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참 남다른 우리 민족의 그 시원을 우리가 갖고 있다, 서로가 공감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그냥 반만 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뭐 얘기했다, 그 역사의 기록으로다가 뭐 역사책에 몇 번 나온다, 이 정도로 우리가 홍익인간을 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홍익인간의 이상은 사실은 이게 한민족의 DNA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DNA다. 네. 네. 그 DNA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홍익인간의 이상이 발현돼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 아시겠죠?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게
934번씩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 쳐들어가 본 적 없다는, 약 1000번 이상의 외침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남의 나라 쳐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평화 애호 민족,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전 처음 들었을 때 좀 와닿지 않았어요. 좀 자존심 좀 상하고. 이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맞았구나. 또는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다 남의 나라 쳐들어갈 시간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요, 아무리 우리가 세계사를 들춰봐도 남의 나라에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민족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 맞으면서 남의 나라 한 번도 안 쳐들어갔다? 이게 힘이 없어서 과연 그랬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네. 힘이 없는 나라도 남의 나라 쳐들어갑니다. 근데 자기끼리 싸우느라 안 쳐들어갔다? 자기들끼리 안 싸운 민족은 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부 간에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싸우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뭐 어떻게 한 민족이 싸움 없이 평화롭게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디 박물관을 가봐도 남의 나라에서 노략질하고 약탈한 문화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전시해놓고 버젓이 전시해놓고 이거 어느 나라에서 약탈해온 거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보면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 가보면 대형 박물관 뭐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뭐 문화재 갖다 놓고 자기 나라 자기들 것처럼 막 전시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침략적 근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왜 그 침략적 근성이 없느냐? 왜 그런 역사를 보내왔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또 재밌습니다. 네. 역사가들이 하는 해석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종교 잘 믿죠. 네. 종교. 그러니까 유불선 받아들여서 불교 이상국가 만들려고 하고 유교 이상국가 만들려고 하고요. 그 우리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불교 이상국가 만들려고 노력했잖아요. 조선시대 들어서서는 유교 이상국가.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 그럼 우리는 종교적 이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그 종교적 이상이 담고 있는 도덕적 이상에 우리 민족은 집중했습니다. 네. 그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세계사에 이런 정치 실험을 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종교 이상을 받아들이는 도덕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게 되면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걸 가서 원수로 갚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거든. 도덕적 이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나를 괴롭혔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자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 아닙니다. 차원 높은 도덕은 뭐냐면 그거 내가 받아들이고 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든 숙명으로 받아들이든 그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타자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이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용서하는 거, 네. 이거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종교적 이상에 우리가 심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또 보면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의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대가족 문화. 네. 대가족 문화. 네. 이 대가족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도덕적 이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공자님의 이상이 대동세계의 실현이다. 네. 대동세계의 실현이라는 건 모두가 가족처럼 사는 세계를 만드는 거다. 그래갖고 실제 조선시대에 그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장가가던 문화에서 시집가는 문화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집성촌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씨들끼리 사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함께 조상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함께 농사짓고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어떤 도덕적 이상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촌락으로서 한국 사회에 집성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가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그러니까 뭐 호칭부터 다른 가르쳤습니까? 사람도 그렇죠. 나이가 조금 많으면 형님, 좀 더 많으면 아저씨, 그보다 더 많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우리가 가족 호칭을 부르면서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한국 문화가 대가족 문화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족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타인을 위하는
소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건 타인을 위하고 타자를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그 인성을 우리가 어디서 교육받을 수 있느냐? 그건 가정교육입니다. 네. 가정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면 첫째 받는 것만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형제자매의 사랑을 하고 부부의 사랑을 하고 부모가 돼서 또 다시 자식을 사랑하고 조부모가 돼갖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이게 뭐냐면 가족이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이타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인성이 고양되고 도덕성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우리 조상들은 가족으로 본 겁니다. 네. 그걸 대가족 형태로 그러니까 가족이 확대돼서 사회 국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효자 집안에 충신나고 이런 내용들이 보게 되면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대가족 문화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윤리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윤리 덕목을 효라고 봤습니다. 효라. 네. 효사상을 효를 가장 중요한 윤리의 근본으로 봤습니다. 효라고 하는 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만 중요하게 본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대한 도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자식이니까 내가 부양의 의무, 이거 먹이고 뭐 이거 키우고 양육하는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 앞에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상이었어요. 거기에 뭐가 보태지냐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윤리적 표상이었습니다. 네. 이상적 부모의 윤리적 표상이었어요. 이런 문화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 발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느냐. 현대에 들어서 그 한국의 교육열, 부모들의 교육열, 부모들의 자기 희생, 자식을 대한 그거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한국의 문화적 유산이고 이게 한민족의 DNA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우리의 홍익인간이 우리의 DNA가 돼서 한민족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만들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만들고 한민족의 성격을 만들어 왔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네. 그런 면에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의 그 핵심 가치를 홍익인간에서부터 가져오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군의 이상이자 우리 민족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만년 역사에 뭐 삼국시대로부터 이걸 다 설명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근현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맞이하게 되니까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독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독립운동이 실현되게 되는데 그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 누구나 다 인정하시겠지만 그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3.1운동이 그냥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이다. 독립이라고 하는 건 독립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독립을 통해서 우리 민족만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1운동의 목표가 뭐였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 3.1운동의 목표를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3.1운동의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3.1운동을 보게 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독립운동 역사에 비폭력 저항 운동을 최초로 세계사에 선보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간디가 비폭력의 성우이다. 인도 독립을 이끌었던 간디의 독립운동에 주목하는데 사실은 간디보다 우리가 먼저 비폭력 저항 운동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당시에 뭐 3.1운동 우리 2천만 민족이었는데 당시에 200만 명 이상이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 만세 시위를 벌이고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킨 한민족의 DNA가 뭐냐는 거죠. 그 김이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김이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일본 놈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대한 얘기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인류 평등의 대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지원하는 거랍니다. 그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일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신이 없음을 벌 주려는 것도 아니고 죄를 물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일본에게도 도움이 되고 중국에게 도움이 되고 인류 행복에 도움이 된다. 행복 실현에. 그거 뭐냐면 기미 독립선언문이 표시하고 있는 그 독립 정신은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네. 그러면 그 홍익인간 정신을 중심한 3.1운동의 목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조선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조선 아니면 영친왕을 모셔다가 대한제국을 만드는 거냐 이 말이에요. 봉건제국가 아닙니다. 3.1운동 목표는 새로운 나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 건설의 목표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그 1919년 3.1운동이 끝나고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바로 네.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네. 상해 임시정부의 이름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의 민국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민국을 우리는. 민국 이름 그대로는 백성의 나라죠. 백성의 나라는 조선시대죠.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아,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영문 이름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에 민주공화국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 민주공화국은 근대식 서구식 민주공화국입니다. 3.1운동이 지향했던. 그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데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건국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건국강령을 찾아보면요. 당시에 그 상해 임정 요인들이 모여 앉아갖고 건국 정신을 거기에다 기록합니다. 제세이와 홍익인간사상이라고 합니다. 아, 예. 홍익인간 제세이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반만년 역사에 우리 민족의 꿈을 상해 임시정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3.1운동은 뭐냐면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건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3.1운동의 전개 과정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비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현대사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3.1운동의 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 총강에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오늘 대한민국은 바로 이 홍익인간의 이상을 중심한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승계하는 나라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철학은 홍익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교육 그게 홍익인간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 철학에 나오죠. 네. 대한민국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네. 예,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예, 3.1운동이 그랬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그런 나라 실현 못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냉전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민족의 꿈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를 할 거냐. 그것 때문에 분단이 찾아오게 됐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온전한 하나의 우리 홍익인간의 이상,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하나의 나라 실현된 것이 아니라 분단된 나라가 됐습니다. 냉전의 어떤 국제사회의 냉전의 그 파고에 휘말리게 되면서 근데 그 원인은 뭐가 있었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꿈이 둘로 쪼개지면서 우리 민족이 분단이라고 하는 비극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이라고 하는 건 3.1운동의 완성이 맞습니다. 아, 통일은 3.1운동의 완성이다. 독립운동의 완성이죠. 아, 독립운동의 완성이다. 독립운동은 미완으로 끝났어요. 왜냐? 분단됐기 때문에. 그러면 3.1운동의 이상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반만년 역사의 우리 민족의 열망, 한민족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거. 그게 코리안 드림입니다. 네. 아, 지금까지 정말 못 듣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통일은 과거 3.16 독립운동에서 못한 것을 완성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코리안 드림의 요체다. 예. 이상이다. 예. 예. 그럼 우리의 나라가 만일에 통일을 한다면 이런 독립운동으로 다시 돌아가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같이 합의하고 비전을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는 방법은 그 뒤에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나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과연 그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을 중심한 새로운 나라가 실현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라고 하는 북한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체제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단순히 북한을 우리가 통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거기서 멈춰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만 갖고는 아까 우리가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만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남한 사회 같이 북한을 만든다. 통일된 한반도가 현재의 남한 모습과 같은 국가가 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한국 정치 시스템이 마음에 드세요? 네. 한국 정치는 국민들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분열된 정치 체제가 뭐 민주주의는 당연히 분열하는 거다? 민주주의는 당연히 분열하는 거다?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건 아마 오늘의 서구 민주주의의 그 한계일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코리안 드림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를 하도록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여러 가지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 3.16운동에 대해서도 또 그 이전에 우리의 민족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잘 엮어서 우리가 코리안 드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국가를 통일국가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대담을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